안녕하세요. 부동산 공경매와 자산관리 강사 송혜선입니다. 저희 강좌가요 10주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좌 교육기간 동안 제가 강의하게 될 내용을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골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부동산 공경매, 그리고 부동산 자산관리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요, 모든 국민들이 꼭 아셔야 될 기본 생활 상식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요, 사회적 약자인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981년도에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모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생활 상식이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키워드는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항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 확정일자가 있고요. 그 다음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 요건은요, 점유와 전입을 기본 요건으로 하는데요. 이 점유와 전입을 어떤 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항력이 형성되고 형성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항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항 요건은 주택인도 계약서 쓰고 이사를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은 바로 대항력이 생겨야 되는데 현재 법의 맹점이랄까 좀 그렇습니다. 이길 오전 0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입신고를 하더라도요,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 밤 12시에 효력이 생기니까 이 시간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위험성은 조금 우리가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는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일시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는 공매나 경매, 즉 부동산 사고가 났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 변제권이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 대동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요, 1월 1일 날에 이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빠갖고요, 전입신고를 하루 늦게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임대인은요, 자기 집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근저당 1억을 잡았다고 하고요. 다른 분은요, 근저당이 있는 걸 알고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서 들어갔다고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요, 항상 등기부에 가장 빠른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물건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분은 우리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담보물건보다 뒤에 들어가신 분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모두 내 보증금을 보호받느냐?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경매에서요,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은 어떻게 나타나나 그걸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항상 기준은 가장 빠른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어떤 분은 담보물건 전에 대항력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담보물건이 있는 걸 알고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집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세를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경매나 공매가 나면요, 항상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하셔갖고 요 앞에 계신 요 분은 선순위 임차인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뒤에 계신 요 분은요 후순위 임차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에서 저 임차인 1과 임차인 2는 권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살펴볼게요. 자, 임차인 처음 대항력이 있는 요 임차인은요, 일단 담보물건보다 앞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대항력은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가 일어나면은 법원에서 자, 임차인한테 통지가 올 겁니다. 자, 이때 이 임차인은요, 대항력을 구비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 요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경매가 일어났으니까 나 나갈래, 보증금 먼저 돌려주세요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하면은 원래는 요 담보물건을 주셔야 되는데요, 국가에서는 담보물건보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먼저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또 요 임차인은요, 다른 방법으로 배당 요구를 안 하고 계약 기간 동안에 살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후순위 임차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후순위 임차인은요,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만 이걸 대항력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표현이고요, 대항 요건만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가 일어나면요, 만약에 요분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하면은 이 사람은 배당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경매가 일어나면요, 이 사람은요, 경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도명령 대상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국민들이 필수 상식으로 알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슷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대항력이 만들어지려면은 계약서 쓰고 사업하러 들어가야 되고요. 그 대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를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항력의 효력이 즉시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 밤 12시, 즉 이길 오전 0시에 생깁니다. 자, 이 부분도 시간적인 차이에서 오는 위험성은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대비하는 방법은 강의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요, 확정일자를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상가의 확정일자도 주민센터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상가 소재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는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증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이라는 용어를 상가임대차에서 쓰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얘기하는 환산보증금이라는 용어는 보증금의 개념에 월세의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을 더한 것이 환산보증금이고요, 환산보증금 내 국가에서 정한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영세상인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럼 내가 사업을 좀 크게 해요. 자, 이런 분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이런 분들의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는 민법에 의해서 별도로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등기부에 항상 가장 빠른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차인은 담보물건보다 앞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가셨고요,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겠지요. 자, 어떤 분은 대도시에서 담보물건이 있는 걸 알고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상가임대차에는 입주하고 전입신고 대신에 인도 사업자 등록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데요, 공매나 경매처럼 사고가 일어나면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하셔갖고 앞에 있는 분은 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뒤에 계신 요 분은요, 우선 변제권은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인도명령 대상자라고 말씀드렸지요, 이분은 최우선 변제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분은 국가에서 정한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에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요, 만약에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물건보다 먼저 이분의 보증금 중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약간을 먼저 주겠다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요,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별도로 국가에서 정하고요, 소액 임차인을 적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동산 공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매라고 하면은요, 저는 경쟁적인 매수 행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3법은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이 세 가지를 경매 3법이라고 하시고요. 요즘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법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매를 홀세일 마켓, 부동산 도매 시장이라고 항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싱싱한 과일을 먹기 위해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가듯이요. 자, 우리가 경매 많은 부동산에, 즉 안전한 부동산 그리고 저렴한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는요, 부동산 도매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법원입니다. 자, 우리 경매라고 하는 것은요, 민사집행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 법은 민사소송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좀 단점이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 312개 조문을 따로 빼다가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이 민사집행법이고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경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민사집행법의 제1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규정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즉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절차대로 돼야 되니까 금방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볼 때 민사집행법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을 뽑아라 하면은요, 저는 단연코 첫 번째, 인도명령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는요, 법원에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모두 내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요, 다시 입주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민사집행법은 낙찰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좋은 점은요, 자,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때 과거에는 보증금을 내지 않고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이의제기를 하느냐고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낙찰대금의 10%를 내고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항고보증금을 몰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그러한 경매 물건이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자, 경매의 단계별 진행 절차를 보시면은요, 제가 10단계로 구분해 놨고 제가 쓴 책에도요 10단계로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법원에 경매 입찰하러 간다 하는 거는요, 요 중간 단계인 매각 실시 단계 한 단계를 보러 가시는 겁니다. 참고로 경매를 처음 신청해서요, 법원 경매 물건까지 나오는 데는 보통 7개월, 8개월 걸리니까요, 그 절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에서 오는 모든 가치 분석 이런 것들은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를 하시면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권리 분석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매 전체에서 권리 분석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한 어떤 하자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권리 분석이라고 하고요. 결국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지 이걸 분석하는 것이 권리 분석이 되겠지요. 자, 권리 분석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권리 분석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분석, 가격 분석, 가치 분석, 지역 분석, 세무 분석, 성향 분석 등등 이 모든 걸 모두 분석을 했을 때 비로소 권리 분석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강의실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법률 분석이나 세무 분석, 성향 분석은 어느 정도 이론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치 분석이라든가 가격 분석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서 권리 분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리 분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말소기준 등기 또는 말소기준 권리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항상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말소기준 등기는 6개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압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압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당이 있고요. 네 번째,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담보가 등기가 있고요. 여섯 번째,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습니다. 이 6가지는 항상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요. 이 등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전세권도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등기부를 봤을 때 설정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요. 말소기준 등기 그 밑에 있는 모든 등기는 직권말소가 되겠습니다. 자, 선순위 임차권과 전세권이 경매가 일어났을 때 어떤 권리가 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물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때요. 어떤 분이 담보물건 앞에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경매가 일어나면은요, 세입자한테 법원에서 등기가 올 겁니다. 경매가 진행하겠다고요. 그러면 이 세입자는요, 항상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때 배당 요구를 안 할 경우에, 즉 돈 달라는 요청 행위를 안 할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경매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 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자기 임대차 보증금을 다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자기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전세권은요, 경매가 일어나면 전세권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임차권은요, 만약에 보증금을 다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임차권은 이런 경우는 소멸이 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거꾸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에게 미배당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니까요, 경매 입찰하시는 분은 권리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경매 분석에서 상속 지분 경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를 들어 어떤 집안에서 할아버님께서 어제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이때 배우자 할머니가 계시고요, 자녀가 셋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 대부분 아픈 자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두 번째 있는 요 자녀분이 은행 채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요, 요 두 번째 자녀분이 받을 지분만큼 강제 경매를 해서 채권을 회수할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매를 상속 지분 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지분 경매는요, 법정 상속에 의한 지분 경매도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의 상속에 의한 지분 경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 어제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시점에요, 배우자 상속이 되는 건데, 자, 할머니가 계시고요, 거기에 자녀가 셋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속법에 의해서 배우자는 50% 상속 지분을 더 가져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배우자는 1.5만큼 가져가고요, 자녀들은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일씩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때 배우자의 몫은 1.5니까 4.5분의 1.5가 되고요, 자녀들은 4.5분의 1만큼 상속 지분을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를 낼 때는요, 통분을 해서 결국 배우자는 9분의 3, 자녀는 9분의 2 이렇게 등기가 납니다. 이것이 법정 상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님이 만약에 은행 채무가 2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요 9분의 1을 경매로 올려서 채권을 회수하겠죠. 이것이 전형적인 지분 강제 경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채무가 있으면요, 예를 들어 오빠가 현찰로 여동생한테 돈을 주고 여동생의 지분 9분의 1을 오빠한테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사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행위라는 것은요,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는 국가에서 사회행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고요, 다시 등기를 직권말소시킨 다음에 이 여동생 지분 9분의 1을 강제 경매를 올리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협의 상속에 의한 강제 경매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계약과 계약 파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라는 건, 자, 부동산을 파는 분을 매도인, 사는 분을 매수인, 부동산을 빌려 쓰는 분을 임차인, 빌려주는 분을 임대인, 이런 분들이 서로 의사의 합치만 이루어지면 계약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자, 구두계약도 계약이냐, 가계약도 계약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자, 이것도 강의실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리고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파기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하시는 분들은 계약의 파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이때 해약금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행이 착수될 때까지 부동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행이 착수될 때까지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는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계약을 하죠. 자, 이행 착수는 중도금 줄 때를 이행 착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파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도금 주기 전까지만 계약 파기는 가능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 파기를 안 하려면은, 계약 파기가 안 되게 하려면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럴 때는 계약서 특약으로요, 계약 파기하는 방법을 따로 또 기입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강의 시간에 자세히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2년을 하고 또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갱신 계약의 종류는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묵시적 갱신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임대인은 6개월에서 계약 종료 2달 전까지, 임차인은 2달 전까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데요. 자,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묵시적 갱신의 패턴을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예를 들어 갖고 4억의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보통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계약을 하죠. 그런데 계약 기간 끝나기 2달 전입니다. 2달 전까지 임대인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임차인도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요. 일반인들은 암묵적 갱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정확한 용어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갱신 기간 동안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은요, 계약 해지를 하면은 석 달 후에 임대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간 살고요, 2년간 다 더 살겠습니다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패턴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자, 계약 만료 2달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실 분들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 번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보증금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때 계약서를 쓰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약서 쓰는 문제는 강의 시간에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증금 보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다 보면은요, 2년 후에 보증금을 올려주세요, 보증금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계약서 쓰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서 2억에 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보증금을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증금이 2억 5천으로 변하겠죠. 거꾸로 보증금을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는 5천만 원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1억 5천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증금이 2억 5천이 되는 경우는 이건 증액 계약이 되는 거고요. 보증금이 1억 5천으로 줄어드는 건 이건 감액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증금의 증감이 있을 때 대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지
문제가 됐을 때 내 소중한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생활 속의 일부분이 되는 거지요. 자, 계약서를 쓰는 방법은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계약서, 연장계약서, 증액계약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의 형태가 전혀 다르게 되니까 계약서 쓸 때 우리가 계약의 본질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계약서를 쓸 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고, 확정일자는 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 소중한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자, 이런 문제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강좌가 10번에 이루어지는 강좌 중에서 일부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학습으로 행복한 중고생활을 이루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